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채가 많으면 일은 한번 터진다. 정말 조심하셔야 또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다. 제가 볼 때는 100% 1,400원 갈 것 같아요. 최저에서 2위 수준이에요. 지금 이 거래량이 시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막 좋은 판인데도 사는 사람이 적잖아요.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그 부동산, 특히 그 우리 한국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지금 네. 중국 부동산이 글로벌리 지금 어떤 세계 경제 위기의 어떤 뇌관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상황 한번 좀 짚어보죠.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2년 전에 헝다가 한번 디폴트 빠졌다가 결국은 8월 17일 날이죠. 2년 동안 채무 상황 계속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구조조정 뭐 하고 뭐 했지만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헝다 17일 날. 근데 또 14일 날이었죠. 14일 날 그 비구위안, 벽교원이라고 그러죠. 네. 한자로는. 비구위안이 또 하나를 터뜨렸어요. 완다도 있는 데다가. 비구위안이 액수가 좀 커요. 커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한 257조, 어마어마하죠. 부채 규모가. 근데 그 중에서 한 1조 한 3천억 정도가 8월 7일 날 만기가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채권 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그 달러로 하면 한 2,250만 달러, 그거를 미처 못 갚았어요. 결국은 이제 부도죠.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7일이었거든요. 7일 날 못했는데 14일 날 홍콩 증시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로 갔고, 그리고 이게 30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못 갚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채무자하고 협의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거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영국 사태부터 해가지고 미국 은행부터 해서 또 이게 터지니까 이게 진짜 글로벌 전체로 또 어떤 유동성 확대가 버블이 일어난 게 맞아서 결국은 이게 조정이 되는가라는 큰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여기서 끝나냐 이어지냐잖아요. 확대되느냐. 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는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전 세계 은행들이 금융이 투자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연결이 돼 있었고, 이거는 이제 주로 몇 개 금융기관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이 회사의 문제지 전 세계 금융기관들까지 연결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게 트리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뭐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중릉국제신탁, 또 뭐 위안양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도 커요. 여기도 요번에 18일 날 상하이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도 3,600억인가? 역시 중국이라서 그런지 단위가 커요, 우리나라보다. 5배, 10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암만 나라가 커도 우리나라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터진 거니까 이게 이어질 것이냐, 봉합될 거냐가 중요한데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할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게, 왜 갑자기 이렇게 꺼지나.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지 정확하게 대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보시면 비구위안이 부채가 257조예요. 14일부터 거래 중단됐고, 주가 급락하고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50만 달러 못 갚았어요. 네. 직면했는데 유예기간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9월 7일이 되겠죠? 9월 7일 날 어떤, 뭐,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돌아오는 또 채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을 수 있냐를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홍콩 증시에서 퇴출시켰겠죠. 이걸 우리가 밀어볼 수 있고, 이거는 그러면 정리가 되겠구나. 네. 그럼 이게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여기 중릉국제신탁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탁회사가 돈을 투자자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런 건데, 얘들도 여기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유층하고 이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부유층이에요. 주로 상위 5%. 네. 그러면
전체 중산층한테 영향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차이점이 좀 있고 위안양 그룹도 이게 이제 투자하고 부동산 하는데 이것도 역시 3,585억 터졌고 중요한 건 더듬어보면 이렇습니다. 헝다가 2021년 12월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와 동시에 17일 엊그제죠. 14일 날 이게 터졌는데 17일 날 이게 또 터져? 좀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동시에 의도적인가? 왜 날짜가 겹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17일 날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청자분도 아시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채무자하고의 어떤 채무 관계를 일단 약간 동결해주고 자구책을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애는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면 자구책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라에다 팔 수도 있겠죠. 지분을 가지고. 그럼 여기 제가 우측에 써놨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8년도 이후에 중국이 공공주택, 신규주택을 개인하고 기업들이 거래하고 소유하게 해놨어요. 네. 2015년부터 이미 한번 나왔었죠. 뭐 버블 어쩌고저쩌고. 기억 더듬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중국 버블 위기 쳐보시면 이맘때예요. 이때 확실히 못 잡고 이어져 온 건데 이때 이제 이걸 던져요. 레드라인을. 세 개 던졌는데 이게 세 가지가 부채 한도 축소, 채권 발행 제한이에요. 채권 발행 제한이라는 건 건설회사니까 집을 짓고 땅을 졌는데 여기 좋은 땅이 또 있어요. 그럼 땅을 또 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짓느라고 돈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나라 PF랑 비슷한 거죠. 발행해서 올라갈 걸 계산해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 안 사면 뻗는 거죠. 부도죠. 그렇죠. 그런 현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채권 발행을 제한하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짓던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짓던 건 다 짓 것 같잖아요. 중국은 좀 틀려요. 그래서 뉴스에 보시면 짓다가 말아가지고 뭐 부시고 막 이런 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헝다가 뜻은 참 좋아요. 항상 크다. 완다는 항상 이루어진다. 뜻은 잘 지었는데 크게 터졌어요. 뜻은 그렇죠? 정말 좋으네요. 네, 크게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해하실 게 뭐냐면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국은 국가 토지잖아요. 네. 지방재정정부가 이거를 땅을 갖다가 얘들한테 70년 임차권으로 건물에 대해서 분양권을 준 거잖아요. 그럼 사가지고 지어서 분양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 헝다 입장에서 봐요. 땅 싸게 받아서 짓고 팔면 돈 되죠, 무조건. 그렇죠. 유동성이 풀려 있으니까. 계속 하니까 번 건 누가 가져가요? 또 이제 국가하고 정부, 상관없죠. 지방 정부도 그 가져가지만 땅 살 때는 지방정부 가져가지만 지방정부는 70년 뒤에 다시 환수할 수 있고 그걸로 유지를 했는데 얘들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정부도 들어오던 돈이 끊기잖아요. 끊기죠. 그러니까 일이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국가의 지자체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쪼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은행의 총량 대출자 아시잖아요. 대출 총량제. 이거를 또 이거 던지고 나서 좀 이따 던졌어요. 두 가지를 크게 던지니까 건설회사들이 그때부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영기업화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번 돈을 갖다가 지자체는 그냥 땅 싸게 주고 조금 벌고 남는 돈은 많은 거는 기업이 가져가서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이거 나라에는 돈이 좀 없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제 공산당이니까요. 공동부유. 뭐야 얘들 이거 쥐들이 다 먹네. 나라에 좀 알아서 안 올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세금을 막 올릴 생각을 안 하고 뺏을 생각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쪼여가지고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서 뻗으면 나라가 나서서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어요. 나라가 받으면 분양가를 높이지 않을 거고 적정하게 할 거고 구조조정. 그럼 이걸 가지고 시진핑이 이제 독재 장기 집권 계획이 있으니까 기억하시잖아요. 중상주의 때도 막 상인들이 막 커지고 부자가 되니까 용병을 써도 돈이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위협 좀 불안하니까 그 쟤들하고 세금 매고 막 이래서 분산시키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의 히스토리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면서 한 건지 중국이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건 그거죠. 정부에서 일부러 줄였어요. 버블이 너무 심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근데 줄인 정도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리만 브라더스 같이 전 세계가 연결돼가지고 가는 그림은 아니고
여기와 물론 심리적으로 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방 정부 부채가 지금 총액이 한 1경이 넘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258조인가요? 뭐 얼마 그 돈을 투입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조치 내렸지만 이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게 경기가 살지 않으면 지방 정부는 일단 어려워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살려면은 대출 늘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또 부동산에 살면 이게 또 눌러야 되는 정책이 네, 맞아요. 거품을 제거하려는 기본 정책이 또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여기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신 중에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대출을 너무 올리다 보니까 결국 터지잖아요. 왜? 뒤에서 받쳐주는 게 한계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중국보다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어떤 스킬이나 툴이 많다 보니까 막 어렵게 넘어가고 있지만 이것도 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땐 그걸 장기 집권 독재의 마음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역대 뭐 그런 왕들이나 독재자들을 보면 기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의 심리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대만 침공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경제고 나발이고 뭐 일단 거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구조정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 같잖아요. 나라는 안 망한다 결국은. 이제 중산층이나 이제 인민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나라는 존재하잖아요. 그런 아주 얄팍한 자기들은 괜찮고 전쟁 터지면 대통령하고 장군 대령들은 전쟁터 안 나가잖아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아픔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전가하는 아주 안 좋은 썩은 매너리즘들이 있어요. 이 네. 지도층들이. 그런 부분이 아마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네. 근데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니까 네. 한 50% 전후라고 제가 2, 3년 전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중국 정부 국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77.7%래요. 네. 근데 여기다 지방 정부 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100% 넘을 297%. 그러니까 미국보다 미국이 우리가 미국 부채가 많다 기축통화국이면서도 네. 위험하다 얘기하는데 25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거를 정말 이전까지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기업 부채 이야기 나오거나 했을 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돈을 쓰기도 여력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게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니까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국채를 털 거 아니에요. 너무 급박하면. 미국이 어떻게든 신경 안 쓰고 뭐 요새 사이도 안 좋겠다. 물론 뒤에 앉아서도 다른 플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급하니까 국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하면 금리가 또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까지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이 안 좋아지는 거.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안 좋아졌다는 게 시작됐고 어떻게 시나리오가 될지 모르니 우리는 좀 더 하방 압력이나 위험 요인들이 더 증가했다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이걸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우리나라 부동산 PF 현장이 있어요. 네. 현장에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저부터도 빌려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난리거든요. 중국 보니까. 그렇죠. 미안해.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자금 시장에 특히 부동산 PF 현장에 자금 신용 경제 현상이 전이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미루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샤프하시니까 이게 호재는 무조건 아니고 악재구나. 중국이 무너져서 우리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무너져서 중국이 수출하던 곳에 우리가 수출하니까 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 보니까 20 몇 프로였는데 뭐가요? 한국 7월 달에 8월 달 네. 지금 현재 그 수출이 급감했다고. 근데 30억 달러 벌써 20일 네. 만에 30억 달러 적자예요. 6월, 7월에 11억 불 흑자, 불황형 흑자. 그렇죠. 알겠지만 1, 2, 3, 4, 5월 다 박살 났다가 6월, 7월 반짝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짝이 안 좋은 반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적이 50점으로 떨어졌는데 옆집애가 30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은 나도 또 30점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이제 8월 20일까지가 적자인데, 거기서 제가 좀 유심히 본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 100%라고 잡으면 여러분들 그 원유 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LG화학을 비롯해서 정제 기술이 세계 5위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사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뭐 석유,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뭐 가솔린 다 해가지고 나눠서 팔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수출액 중에 포션이 10%예요. 9%, 9점 몇 프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의 9%, 10%를 그게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원유가 50%가 수입이 급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수출은 40% 급감했더라고.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5%는 이미 날라간 거예요. 우리 벌던 거에서. 그럼 5%만큼 다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저는 항상 집값하고 연관하니까 미스매치죠. 네. 그 원유뿐이 아니라 반도체도 살아날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지금 다들 호주 4.1이고 캐나다 또 올려가지고 5% 가까이 갔고 다 5%대예요 지금. 네. 물론 뭐 영국하고 ECB는 물가가 올라다 보니까 지금 올릴 수밖에 없지만 여하튼 금리가 올라간 거는 우리 환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랑 연결되다 보면 지금 시장 만만해 보면 안 되는 느낌이 오잖아요. 합리적으로 이거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올 가을 겨울까지는 지금 펌핑하는 영꿀2 시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부안해동 하시지 마시고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결혼을 해요. 그럼 집을 전세로 가든지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25%밖에 안 들어 소득에. 그러면 뭐 그건 가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약간 말씀 주신 대로 이 중국 지자체 이 부채가 통계 얘기하셨는데 통계가 우리나라 통계도 사실 주간 통계 다 거의 강아지판이거든요. 중국은 더 하잖아요. 공산당이니까. 뭐 쉬운 말로 뭐 깨 하면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들이 뒤에서 또 터져 나올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8월 달에 수출이 17%가 급감을 했는데 네, 네. 20일까지의 데이터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이 27%가 급감을 했대요. 이게 네. 부동산 위기가 터지고 나서 더 빨라지고 있다. 더 빨라지겠죠. 하락폭이.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확실히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는 거. 네,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제 전부 기대했는데 어제 했었단 말이에요. 0.1% 금리 인하.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다 실망을 택도 해가지고 없죠. 택도 없는 없죠.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항생 지수도 급락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액션 같지 않나요? 전 진짜 위기라고 정부에서 판단한다면 과감하게 막 팍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리려고. 근데 지금 중국 인민들의 상태가 거기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사실. 다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그거예요. 부채가 많으면 결국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일본, 미국, 이제 중국 이전에 크게 물론 그 전에 피그 사태 있었잖아요. 스페인, 이탈리아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부채가 많으면 일은 한번 터진다. 정말 조심하시라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또 새로 부각되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주 주거용이잖아요. 네. 근데 상업용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의 소차이나 이쪽도 네. 지금 뭐 세금을 못 내고 뭐 중개 수수료를 못 주고 이러면서 디폴트에 대한 걱정들이 또 계속 속보로 나오네요. 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연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릉 국제 신탁이 아까 3,500억을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느 회사에 임차를 쓰고 있다고 할게요. 사무실을. 그럼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물도 문제가 생기겠죠. 수입이. 그러면 채권자들이 건물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야 수익률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채권 회수할래? 이게 연쇄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리먼 브라더스급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중국 내에 아시아 리먼 브라더스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미국, 영국까지 건너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시아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투자한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1대1로 사업 때문에 막 해놨는데
이거 뭐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다 스톱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또 그쪽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쪽들이 또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 동남아 A라는 뭐 캄보디아나 어디나 한다 사업을 하면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게 엮느라고 또 대출을 한 50% 해줘요. 중장기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회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도 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이는 좀 진짜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자료 보니까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의 40%가 이 토지 판매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40%더 된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 엄청난 거니까 예. 이게 어려워지니 뭐. 끝이죠, 그냥. 끝이죠. 네. 일단 정리돼야 되는 거죠. 예. 좀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말씀하신 전 세계로 확산은 되지 않는다 해도 이 아시아에서는 최소한. 예,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미국까지 갈 것 같은 같아요. 응? 미국까지도 갈 것 같아요. 미국까지는 시진핑이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2, 3년 뒤 그 그림을 맞춰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금 힘을 좀 땡깡이랄까? 남중국 해갖고 자꾸 시끄럽고 그러니까 국채 좀 세게 팔어. 왜 이미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미국한테. 미국이 갑자기 다시 손을 싹 내미는데 잡아주는 쪽 하는데 한번 그동안 당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한번 진짜 싸우진 않지만 툭 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국채 뭐 좀 꽤 갖다 털면 지금 연말까지 미국도 국채 발행할 거 아니에요.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중국까지 국채를 내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갑자기 이상한 판이 되는 거예요. 금리들이 다 같이 올라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건 금리 인상 경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좀 타격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같이 좀 하여간 제 생각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올 겨울까지 한번 시장을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무리해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네. 데이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2%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죠. 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 올리겠냐? 아니야. 지금 우리 가계부채니 뭐니 우리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못 올릴 거야. 이런 의견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속사정은 제가 모르는데 하는 총재가 한 번 요즘 뭐 항명 사건 많잖아요. 항명까지는 하지만 항자 소리 나는 얘기를 했잖아요. 재정통화 정책 구조개혁 없는 재정통화 일변도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강하게 표현했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는 총재는 요번에 만약에 안 올리면 역사에는 정말 멍청하고 비겁한 총재로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좀 잘했는데, 그죠? 미국보다 조금 빨리 먼저 올렸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잘했는데 뒤에 와가지고 힘을 못 쓴 거예요. 힘을 못 쓴 이유가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게 정부의 압박을 받는 느낌을 국민들도 느낄 거예요. 말은 계속 하지만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올려야 될 때 못 올리니까 드디어 좀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5월 달에 그때가. 네. 그리고 결국 6월 못 올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또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올렸거든요. 또 안 올리면 속살이 나온다 할까요? 민나? 왜? 예전에 항상 했던 변명이 이거였어요. 예전에 역전된 금리 역전 때 외화 자본이 유출되지 않았다. 그때는 여러분 아시지만 금리는 1, 2% 차이 났지만 회사의 수익성이나 채권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았어요. 네. 4%, 5%니까 그러면 굳이 안 빼도 되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무역 적자잖아요. 기업들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틀린 거예요, 판이. 그래서 한은 총재 했던 워딩을 우리가 더듬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호주, 캐나다와 약간 비슷한 커플링 현상이 있다. 호주를 뭐 주시하고 있다. 다 올렸어요, 근데. 우리만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말할 변명이 없어요. 분명히 또 뭐라 그랬어요? 대외 글로벌 환경의 추세를 보고 따라가겠다. 거기까지 얘기했고 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지금은 0.25도 안 올리면 이건 0.25 힘도 못 써요. 올려봤자 제가 볼 때 0.5나 1% 올리지 않으면 답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0.25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올릴 가능성이 모르겠어요.
그분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제 생각에 올릴 거예요. 근데 겁쟁이면 착하신 분, 착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착하셔가지고 그냥 분위기 보니까 아 이거 뭐 정부에서 압박받기도 싫고 피곤하고 F4 회의 있잖아요, 여러분. 금감원장, 기재부 장관. 그러면 하는 총재 앉아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본인 혼자만 분명히 아 이거 금리 올려야 됩니다 떠들 거고 나머지 셋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조상. 그럼 그게 이제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올리기도 뭐해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나라가 어떻게든 말든. 그냥 비겁한 사람 역사로 남겠죠. 근데 올리는데 0.1 올렸다. 면은 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해가지고 나라의 지금 환율 상태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땐 쉽지 않다. 지금 불과 15일 사이에 벌써 한 100원 가까이 7, 80원 올랐거든요. 쭉쭉쭉쭉 올라왔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다. 제가 볼 땐 100% 1,400원 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우리나라 난리 났을 때 1,440원 할 때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데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1,370원 넘어가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PF 현장 어떻게 되겠어요? 올 가을 겨울에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이게 될까요? 대환대출이? 쉽지 않을 거려. 그러면 이제 그때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나 국가 부동산이 해외 경제 변수에 따라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8.15를 보시면서 저 말고도 많은 뭐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황을 항상 안 살펴보시고 국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이러면 그건 좀 곤란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더 지켜보시고 지금 하는 금리는 제가 볼 때 올리는 거 70% 보고요. 동결 한 30% 봅니다. 근데 뭐 요즘 뭐 박대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좀 힘들어지겠죠? 서민들이 특히 힘들어지죠. 왜?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물가가 올라가니까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겠죠. 뭐 네. 그런 상황이 오면 근데 그것도 나라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미 타임을 놓쳤죠. 놓쳤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좀 있어야 그래도 소진이 되니까 올 한 해 마무리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그만 어떤 트리거 이슈들이 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새마을금고가 일단 연막은 피워줬잖아요. 네. 새마을금고도 지금 돈을 일단은 넘어갔지만 현장들이 지금 분양이 팍팍 되나요? 여러분 분양 그거 있잖아요. 그 서울만 완판이고요. 수도권하고 지방은 미분양 거의 50%예요.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제주도, 경기도 미분양이 좀 쌓이고 있다. 거긴 계약률이 0.2%, 2%이래요. 아니 박살났어요. 그래서 그 뭐죠? 이 PF 이 관련된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여기다 네. 이 악성 미분양이 수량이 늘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그거 악성 미분양 주택은 입지라든가 이런 게 또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아도 너무너무 싸면 기름값 살까요? 들여서 차 갖고 가서 계산 나오면 들어가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할인을 해야 그게 그렇죠. 해소가 된다. 네, 그럼 그 악성 미분양이 소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 주택 가격이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 현장이 수요자들이 전혀 찾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악성 미분양이라는 거는 분양은 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샀을 거 아니에요. 악성 미분양이 한 단지가 100개를 분양했는데 100개가 다 악성이 돼서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입주하는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안 팔리는 거잖아요. 준공이 됐는데도. 그럼 그 부분에서 서울 시내도 지금도 악성 미분양 있잖아요. 대원 어디죠? 수유리에 그 유명했던 칸타빌 사건 있잖아요. 네. LH가 그 비싸게 사주기로 했던. 그거 아직도 미분양이에요. 아,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지금 막 정부가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높으니까 거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저거는 조금 단지가 좀 약한데,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소외됐으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자꾸 펌핑하고 오르니까 버티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일단 급한 쪽이 지는 거죠. 네, 금리가 더 올라가면 결국은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시장 천천히 보시고 접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집 사는 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인만 하면 살 수 있다. 지금 아무 때나, 그죠? 사실이에요. 물론 진짜 뭐 사회 초년생이 돼서 시드머니가 없는 분은 예외겠지만 뭐 사회생활 5년 뭐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시드머니가 조금 있잖아요. 네. 그 꼭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집을 사야겠다 먹으면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살 수 있어요. 그죠? 사인하고 생애 최초하면 뭐 LTV 80%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파는 사람은요. 지금 매물이 100개 중에 거래가 되는 게 2% 3%예요. 6개월째 지금. 이 좋은 시장에서도 안 팔려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정리가 되는데 언론들하고 이런 패턴 자체가 지금 특히 2030들이요. 영끌 완 때 한번 번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요번에 좀 내려왔을 때 정부가 대책을 딱 보니까 이거 판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약 치고, 그렇죠? 계약 치고 중도금 대출 신규 현장 같은 경우에 약간 미분양 난 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이렇게 통했잖아요. 사뒀다가 계약금만 내고 이자만 내다 보니까 와 피가 올라가지고 500% 300% 잘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걸 또 한 판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들어왔는데 지금 서울은 완판인데 수도권하고 이쪽은 분양률 한 50%, 부산도 50%뭐 이래요. 네. 근데 그럼 나머지 미분양된 거 줍줍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길 들어간 친구들이 많아요. 또 이게 돈을 벌 줄 알고 들어갔어요. 중도금 대출 되니까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년 정도 분양권 전매 제한 정부가 풀어줬으니 이자 계산하니까 5억이면 4%, 2천, 4천, 4천 배팅. 근데 1억 오르면 200%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 계산만 하고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주택 매입 상반기 거래량이 19만 3천 건이가 되는데요. 63%가 3040이에요. 3040. 네. 5060이 돈이 더 많겠어요. 3040이 더 많겠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도 거래량은 19만 건. 서울은 아시는 마치 4천 건. 기존 주택은 거래량이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 가격이 이게 임계점이 다시 됐구나라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시장 또 가서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금 물론 1, 2월 달에만 50% 작년에 50% 떨어진 송도라는 이런데 그때는 저도 사라 그랬잖아요. 네. 능력이 되시면 사라고. 근데 지금 그 타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펌핑 돼가지고 지금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게 일단은 미분양이 줄고 있다 이런 뉴스가 먼저 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악성 미분양은 더 늘고 있다. 이게 뒤에 나오는 기사.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 것만 들어보니까 네. 헷갈리는 거라. 많이 헷갈리죠. 네. 그리고 미분양도 지금 분양을 예전에 비해서 지금 30%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죠, 당연히. 그래서 좀 그럼 왜 안 하고 있을까? 실거주 예외 조항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그 투기판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는 사실. 아니, 부동산 청약을 하는데 실거주를 안 하는 거 왜 합니까? 제도 자체의 헌법상의 제도와 주택 청약 제도의 근간을 흐트리는 투기성 대책을 정부 세금을 던진 거예요. 그거는 급락하니까 네. 연착륙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투기 조짐이 일어나면 바로 규제를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어요. 근데 실거주 의무 조항을 안 푸니까 분양권 전매한 사람들이 지금 말로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잠 못 자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진짜 실거주 안 되면 입주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막말로 코낀 거죠. 댓글에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얼마 전에 친구가 야 저기 미분양 던졌는데 야 똑같아요. 그대로 워딩이에요. 야 계약금 3천만 3억 뭐 3억짜리 집이다. 3천만 넣고 이자 뭐 1,000인데 1억만 뛰면 3배 뛰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발 합리적으로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투기성으로 좀 가지 마라.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 이렇게 댓글들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PF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이제 일단 축소가 되고 공급이, 있는 거죠. 예, 공급이.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2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공급 부족, 그러니까 이 주택이 진짜 부족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그래요? 아니 댓글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그 댓글 다는 애들이 집 안 팔려서 지금 댓글 다는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 심각하게 보세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영끌 때가 언제예요? 19년, 20년, 21년 이때잖아요.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2022년도 이때 와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집값 폭등해서 이생 끝이라고 집사라고 펌핑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잖아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네. 영끌 완 때 지금 집 못 사면 영원히 폭등해서 죽을 때까지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 끝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잠 못 자고 쓰리잡 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성향이 너무 한탕주의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집값이 너무 높은 데가 정상이거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투기 세력이 정부의 어떤 그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활성화 대책의 빌미를 가지고 투기판을 벌여준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를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제 조정을 들어오겠죠. 어쩌면 연말에 철퇴를 가할 수도 있어요. 폼 잡고, 이거 조금 더 올리고 펌핑하게 하고, 이거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조정적으로 다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면이 살죠.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러면 뚱딴지 같이 연말 봄에 더 활성화가 아니라, 왜? 활성화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더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 정책이 특히 서울 위주로 들어오면 시장이 한번 죽겠죠, 다시. 그리고 풀어줄게. 이 시나리오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 봤자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정의 어떤 변동성이지, 그래서 시장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혼자서 갈 수 없는 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주거복지 안정이라는 기초에 대해서 쭉 일관성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요즘 나오는 신문 기사들 보면은 뭐 강남 3구가 이끈 반등장, 서울 월간 아파트값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 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1년 2개월 내 최고, 거래량도 회복세, 이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매수 심리 제가 하나 요새 좀 시장을 좋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건 네. 사실이죠. 실제로 또 나타났고 당연히 대출을 확대해주고 특례보금자리로 하고 말씀드렸던 투자 활성화해서 투기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그 거래량이나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심리지수 갖고 요즘 나오잖아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요새는 심리지수 얘기해요. 네. 그리고 또 주택가격 전망을 갖다가 저번 달까지 많이 했어요. 그때 막 올랐거든요. 100을 넘어서고. 자, 여러분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보세요. 이게 2022년 1월입니다. 100이에요, 그냥. 그리고 2022년 3, 4월 됐는데 쭉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네. 그럼 이거 잘못된 전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6개월이라고 써놨잖아요. 6개월. 이게 지금 집값을 전망하고 뭐 내일 모레 앞으로 이게 아니고요. 6개월 뒤에는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2022년 4월, 5월, 6월에 6개월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114% 완벽하게 올라갈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폭락했잖아요. 여기도 이게 이게 뭐냐면 6개월의 텀이 있어요. 그러면 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틀렸죠? 기사들이 요즘 막 나오잖아요. 올라간다고. 그죠?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내려가겠죠? 후행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사를 또 도배를 해요. 그죠? 아주 나쁜 기사인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설명해야죠.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조 수준이지 시장이 다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CSI라고 있어요. 네. 하나를 더 붙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경기 지수가 있잖아요. 주택 가격, 네. 경기 전망. 하얀 선은 아까 보였던 그림의 주택 가격 전망이고요.
파란 선이 경기 전망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 전망 지수, 가격 전망, 주택 가격 전망 지수, 또 물가 전망 지수 이런 걸 다 6개 분야를 합친 게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 CSI잖아요. CSI 데이터가 이걸 종합해서 나오는데 6개 분야를 그 중에 지금 경기 분야는 어때요? 80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뜰 때가 있어요. 안 좋아졌는데도. 왜? 유동성을 공급할 때. 네. 지금 우리가 유동성을 좀 공급했잖아요. 정부가. 무리하게 대출 확대를. 더 한다는 건 오바죠, 사실. 그럼 유동성이 줄고 경기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이 힘을 받을까요? 좀 잃어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재조정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경기 전망 지수가 80을 못 넘고 있잖아요. 네. 100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아, 요게 좀 지나고 나야 어떤 좀 다시 좀 조정이 된 다음에 어떤 거품이 제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상승 추세, 뭐 기업도 상승, 뭐 이런 과정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없으면 계속 좀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금융시장 혹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 여기에서 앞으로 좀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보실 거는 그냥 미국하고 중국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그쪽 거시경제. 국내 상태는 제가 볼 때 한계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5일 날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풀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정책 대출만 있었어요. 저 안심전환하고 적격대출 그 중에 조건이 맞는 사람은 50년짜리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극히 일부 적격자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근데 그게 은행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농협이 2조를 갑자기 특판식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네. 너무 잘 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금융기관까지 또 막 내놓다가 갑자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뭐 젊은 청년들하고 무주택자들을 완전히 뭐 빚쟁이 다 만들어가지고 집값을 떠받치려고 하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뒤늦게 간 본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 이쪽에서. 시장 간 봤다가 이건 정말 빚 떠넘기기 작전이라는 게 누구나 아니까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판단되니까 이거는 여론이 안 좋아진다 판단되니까 바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때부터 뭐 나이 제한 걸고 34세 그 위에는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70인 분이 가서 대출해 줬어요. 그분이 그럼 120년을 삽니까? 투기판 만드는 거잖아요. 왜? 50년짜리 해가지고 계약금 내고 이자 조금씩 내다가 집값으로는 팔아먹겠다라는 그걸 만들어준 거잖아요. 투기판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안정적이고 금리가 또 낮고 이럴 때 해주는 게 정상인데 그때는 또 왜 안 해주죠? 그죠? 네. 의도가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 분위기 막 이어지고 대출 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영끌 때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또 2009년도도 그렇게 했다가 결국 한 1년 뒤부터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연말 이후부터 내년 초에는 무조건 조정이 돼야지 정상이라고 봐요. 그 조정의 폭이 지금 펌핑아웃 때문에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물론 정부가 애를 쓴다라면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은 좀 확실해 보여요. 데드캣 바운스가 거의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도 미분양 주택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만 6천 채가 넘는다 이런 통계가 네. 있는데 뭐 지금 더 조금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더 늘었다 이후에 나오는 뉴스고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보니까 8만 3천 채. 그 작은 인구잖아요. 700만, 그러니까요. 800만. 네. 근데도 우리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비슷한 거죠. 버블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투기 환경이 더 좋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땐 결국 우리도 그런 종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걸 지나야 이제 또 새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 안 가면 계속 못 내리고 헤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국하고 미국 지표를 잘 보셔야 되고 금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네, 특히 우리 이제 기준금리만 보는데요. 부동산 PF 신용평가사 이렇게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물론 한국은행도 가끔 보고서를 내는데 그 부동산 PF 회사들 ABCP 있잖아요. 그 자금에 대한 금리 수준이 최상위 등급 밑에 급부터 거의 7에서 14% 수준이에요. 아, 이자율이. 지금? 네네.
7%는 뭐 정말 싼 거고 10%는 기본이고 14% 이러니 생각해보세요. 2년이면 28%예요. 벌 거 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못 버티면 그 얘기는 도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면 2009, 23, 24, 25년 말에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버티다가 안 팔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면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언제 오냐의 문제지 조정은 분명히 겪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채나 이런 금리 돌아가는 부분만 잘 보시면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건설회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데이터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이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 그림 보시면 연도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 네. 추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잠깐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2007년 피클 때 35만, 네. 여기 영끌 때 뭐 39만, 40만 채 가까워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2006년부터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반기만 합산한 거 1월부터 6개월, 네. 올 1월부터 6월 좋았잖아요. 거래량 늘고 뭐 다 좋았잖아요. 그게 19만이에요. 그러면 수준이 어때요? 최저에서 2위 수준이에요. 지금 이 거래량이 시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막 좋은 판인데도 사는 사람이 적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 사는 사람 더 없어지면 조정이 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우리 네. 한문도 교수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